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현재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사적 모임 제한도 8명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등 국회가 긴급 대응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함께했던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오늘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에 같이 참석을 했던 서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5억 회 접종 분량을 저소득 국가들에게 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순방 무대에서 미국의 책임과 위상을 과시하고 백신 공유 압력에서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의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이 무너지기 8일 전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가 됐지만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거업체가 공사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지난 2월과 3월 고발에 따른 겁니다. 미얀마에서 시민군을 창설한 국민통합정부가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며 무장투쟁을 예고했고 시민들의 반격에 80여 명의 정부군이 최근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군부는 아웅산수지 국가고문에 부패 혐의를 또 추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던 방식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도 8명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될 이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됩니다. 5단계를 4단계로 줄여 덜 복잡하게 하고 영업금지를 최소화해 방역 피로감은 낮추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동안 업종별 일률적 영업 제한을 놓고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컸습니다. 현재 감염 추세라면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 2단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발표된 초안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빼고 계산합니다. 여전히 하루에 많게는 6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유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 효과로 고령 확진자나 중증 환자는 줄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520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6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이계호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는데 안 의원과 접촉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군 수뇌부들도 줄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확진됐다는 소식은 어젯밤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자리를 함께한 지역구의 시의원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자신도 검사를 받았고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파장은 당장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에게 퍼졌습니다. 안 의원은 그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와 1시간 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한 보도 전문 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전 정 총리 캠프 사무실에서 일부 의원들과 회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 총리는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오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과 부속종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대행인 공군 참모차장 등 국방위 참석자들도 전원 검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어제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취소됐습니다. 의총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선안의 당론 채택이 시도될 예정이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5억 회 접종 분량을 저소득 국가들에게 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 세계와 나누겠다고 약속했던 8천만 회 분량은 미국에서는 쓰지 않는 백신이었는데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을 구입해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순방 무대에서 미국의 책임과 위상을 과시하고 백신 공유 압력에서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화이자 백신을 사서 가난한 나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량은 모두 5억 회분, 2억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Our values call on u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vaccinate the world against COVID-19. It's also in America's self-interest.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100개 나라에 백신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고 공언했습니다. Let me say it again, with no strings attached. Our vaccine donations don't include pressure for favors or potential concessions. 화이자 측은 오는 8월부터 공급을 시작해 올해 안에 2억 회분을 비영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까지 공급됩니다. Today's announcement with the U.S. government gets us closer to our goal and significantly enhances our ability to save even more lives across the globe.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다자회의 순방 무대에서 미국의 책임과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백신을 싹쓸이한다는 비판 속에 성인의 접종률을 53%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량도 남아돌기 시작해 폐기 위기에 놓인 얀센 백신은 유통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부자 나라들이 더 많은 백신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광주 현장사무소 등 5곳을 대상으로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도 진행됐는데 이번 참사가 일찌감치 예견됐고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정황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인 동구청은 철거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철거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고 발생 8일 전 구청에는 철거 작업의 위험을 알리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돌덩이가 떨어져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한 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쌓은 흙더미에서 돌덩이가 떨어져 내린다는 전화였습니다. 6월 2일쯤 아마 오전 된 것 같거든요. 큰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수술하는 소리에 지금 안전장치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위험하겠다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돌이 떨어진 곳은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전화해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 여기는 인도다. 사람이 지나가는데 뺄 수도 없다. 민원인에 따르면 구청 측은 재개발조합에 연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급하게 자기도 끊고 조합에다 바로 이야기한다고? 네, 그러고 끊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 도로와 인도 통제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은
처음으로 안전망을 덮고 작업하다가 사고 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청 측은 감리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민원 생길 때 한번 현장을 가서 어떤 주의사항을 주고하는 부분이었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요. 또 민원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5층짜리 철거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도로에 잠시 멈춰 서 있던 시내버스를 덮치기 직전 주민들은 여러 장의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참 많습니다. 5층부터 시작해 아래쪽으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겠다던 당초 계획서와 달리 마치 나무 밑동을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리듯 아래층부터 먼저 부순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공사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5층짜리 건물은 그대로 버스를 덮쳤습니다. 2주 전 주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건물 뒤쪽에 흙을 쌓고 있습니다. 건물 위로 굴착기를 올려 위에서부터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공법은 건물을 해체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것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철거 작업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작업이었나요, 방식이? 예. 그런데 철거업체 관계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일부 낮은 부위를 좀 하고 오늘 처음입니다. 뒤쪽에 있던 별관의 아래를 먼저 부수고 거기에 흙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 뒤편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흙이 높게 쌓여 있고 현재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쪽 편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위층 외벽은 그대로 멀쩡한데 아래층 벽만 뻥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해체 작업서와 구조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습니다. 해체 계획서는 5층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부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을 봐도 건물 한쪽의 아래층 뒷벽이 모두 뜯겨 있습니다. 3층까지 부수고 내려와 1, 2층을 해체한다고 구청에 보고했지만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무너진 건 이렇게 건물 한쪽의 아래층을 먼저 부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쏠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사람의 다리가 있으면 한쪽 다리를 잘라낸다는 한쪽 다리가 지탱하기 쉽나? 어렵잖아요. 며칠 전엔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A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짝이 없었어요. 그냥 빤 듯이 있다가 안쪽에서 한번 무너짐이 있었대요. 안쪽에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걸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할구청도 철거업체가 애초 보고한 해체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로 옵티머스 사건,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앞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7.5, 8.5 사건으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택했습니다. 7.5 사건은 지난 2019년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입니다.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8.5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고발인 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않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하게 고발인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렸다고만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고발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수인 한 소령이 자신이 가르치던 생도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선데 성희롱 혐의로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여기에서도 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수인 A 소령은 지난 1월 자정 무렵 생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당직 중인데 혼자 오라거나
지금 태우러 갈지를 묻는 내용이었다는 게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A소령은 이날 앞뒤로도 B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자신의 평가자인 A소령의 반복된 연락에 고민을 하다 학교 내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결국 국방부에 접수됐고 국방부는 A소령을 성희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령을 대위로 강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소령과 B생도에 대한 분리 조치가 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물론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조차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방부 훈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성비위 사건들에서처럼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미온적 조치에 대해 피해자는 휴가 중이었고 곧 가해자의 전출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을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소령은 고민을 들어준 차원이었다며 징계 결과에 대해 항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9년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선 남성 생도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 생도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1명이 퇴교당하고 10명이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얀마 소식인데요. 지금 상황은 시민들이 군부에 무력으로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가 창설한 시민군에 각 무장단체들도 힘을 합치고 있고 최근엔 80명이 넘는 정부군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군부도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 대해서는 혐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나무를 직접 깎아 소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가 군부에 대항하는 시민 방위군을 창설한 뒤 시민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방위군에 합류한 한 청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군인을 공격할 것이라며 우리의 혁명은 이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시민군과 손을 잡은 무장단체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레니 국민방위군은 최근 카야주에서 벌어진 군부 세력과 총격전에서 정부군 병력 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부도 물러나지 않고 성당 같은 종교시설과 거주지를 공습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구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부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수지 고문은 이미 7개 혐의로 기소돼 최장 40년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군부가 수지 고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수지 고문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은 잘못된 장단에 따라가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방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늘부터 가동합니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첫 번째로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돌풍 속에서 당원 투표율은 45.4%,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보수정당 대표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입 달걀 물량이 이달에 7천만 개로 늘어납니다. 당초 5천만 개에서 2천만 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서인데요.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만 49세 이상 직원이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희망퇴직으로 220여 명의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 해 2번 희망퇴직 절차가 진행된 건 신한은행에서 처음입니다. 구리의 항균성을 알리는 항균동 홍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구리협회 유한종 이사, LS 니코동재련 구본건 상무, 홍보대사 박승희 전 국가대표 빙상 선수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구리의 항균성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디지털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기부 활동 등으로 다양한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었는데 아동 17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수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40대 남녀가 투숙했던 방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객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55g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들 남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태백시의 한 국도에서 SUV 차량과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60대 SUV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다음 달 열리는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한국인 심사위원으로는 신상옥, 이창동 감독, 배우 전도연 씨, 박찬욱 감독에 이어서 5번째입니다. 송강호 씨는 비경쟁 부분 초청작인 영화 비상선언으로 또 한 번 칸 레드카펫도 밟을 예정입니다. 경남 합천의 옥전 고분군에서 하위 지배층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무덤이 최초로 발굴이 됐습니다. 옥전 고분군은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 트램 사업에 윤곽이 나왔는데요. 차량 7대가 전동성당과 경기전을 포함한 명소들을 35분 동안 돕니다.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합니다. 순방 기간 동안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과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고요. 오늘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여당 출신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에 의뢰를 하기로 했지만 예상대로 법조항에 따라서 불가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또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살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지하철역에서 한국인 남성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네, 남성 4명이 한국인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것은 지난 9일 밤입니다. 이들은 베를린의 한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있던 35살 한국인 남성에게 접근해서 다짜고짜 중국인이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도망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철역에 녹화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구급대를 불러 이 남성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일 내 인종차별 사례를 보면 언어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침을 뱉거나 살균제를 뿌리는 행위, 그리고 병원에서 예약을 받지 않는 등의 제도적인 차별도 있었습니다. 네, 철거 현장에서의 사고가 오늘 새벽에 서울 서초구에서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 서울 반포동의 호텔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인근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이 쓰러지면서 10m 높이의 가림막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 관계자는 강풍으로 구조물이 쓰러진 것 같다라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와 강풍이 사전에 예고돼 있었던 만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나옵니다. 네, 시민들과 만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폭력을 가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네요. 네, 이 프랑스 법원은 마크롱 대통령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타미엥 타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14개월이 포함되면서 실제 복역 기간은 4개월이 예상되는데요. 이 타미엥은 법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쇠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 앞에 서자 역겨워졌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끝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소식인데요. 엘살바도르는 지난 8일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90일 후면 공용 통화로 쓰이는 미국 달러와 함께 이 비트코인이 진짜 돈으로 쓰이게 됩니다.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IMF 측은 암호자산은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규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해병대 하사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차와 충돌을 한 뒤 상가로 돌진을 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서 다행히 가게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병대로 사건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사거리로 차 한 대가 천천히 진입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빠르게 오던 차가 이 차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방향을 급하게 바꾼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가게 안 끝까지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멈췄는데도 바퀴가 계속 굴러가고 더 나가려는 듯 움직입니다. 그제 아침 경북 포항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 현장은 폭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유리문은 통째로 사라졌고 커다란 선반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20여 분 동안 내리지 않다가 경찰이 오고 나서야 내렸는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해병대에 근무하는 하사였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못 걸었죠. 얼굴이 빨갛고 눈이 빨갛고 비틀비틀 그랬죠.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하사는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조사가 끝나면 사건을 해병대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전남 고흥 덕흥항에 정박돼 있던 어선에서 어제 저녁 6시경에 불이 났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옆에 있던 어선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이 난 어선은 침몰했고요. 나머지 한 대는 기관실 일부가 불에 탔는데요. 선박 안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경선 흥행을 이끌었던 이른바 이준석 돌풍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밝혀질 사건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공수처로서도 부담이라든지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이 무혐의 결론 내렸다라는 것. 또 하나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후자의 경우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할 때 징계 사유에 들어갔던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던 사건이고 네. 한명숙 사건은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부장정결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그 무혐의 처분했던 사람이 김유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이었어요. 김유철 형사부장이 지금 이제 그 지청장인데 원주지청장이에요. 춘천지검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당시에 그 차장검사였던 이두봉 대전지검장 네. 그리고 당시에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와 윤석열 전 총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정결사항에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일치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안은 무혐의 결론이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혐의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명숙 사건과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났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사건인데 두 사건이다. 게다가 이 상대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잖아요.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의 대상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사건이란 말이죠. 게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공개 행보를 하기 시작한 게 지난 9일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반에서 볼 때는 이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 단순하게 법적 고려만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데다가 무혐의로 입증이 난 사건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심 같은 것들을 이제 일반에서 할 수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좀 묘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부담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로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고소고발 사건이 네. 들어왔으니까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직 총장이라 하더라도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직이라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건이 많았거든요. 고소고발 사건이 1000건 정도 됐었는데, 게다가 지난번에 제1호 사건은 그 조희연 교육감에 관련된 네.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왜 쉬운 사건을 이제 하느냐, 뭔가 부담을 덜 나고 하는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로서는 어쨌든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비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굳이 왜 이 사건을 아주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사건을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준석, 돌풍, 실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뭐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참 관심사항이에요. 저는 뭐 줄곧 아마 이준석 후보가 승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전망을 뭐 나름 해왔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능력 여부라든지 호불호의 문제를 넘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이 네.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뭐 몇 연패를 계속 했잖아요.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재보궐선거 이겼고 4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뭔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요구라든지 기대, 요청, 이런 것들이 아마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상징적이고 이제 네. 표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무슨 뭐 네거티브라든지 뭐 개파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큰 흐름에서 볼 때, 변화의 큰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부차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제 오늘 이제 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특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이 설전이 대단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 후보가 대체로 좀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모르죠. 이제 이게 당원 투표가 70%나 되니까 여론조사는 줄곧 이준석 후보가 좀 우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이라고 해서 꼭 뭐 전략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글쎄 결론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여론조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제 그 근거가, 나 후보의 그런 말씀의 근거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유승민계 아니냐, 그 유승민 이제 의원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흐름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설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을 챙기기만은 어려울 거예요. 이 하나의 지금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대세. 그렇다면 오히려 청년과 장년의 조화라든지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세대 연합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나이가 60대고 30대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된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뭐 여러 개파 논란이 휩쓸릴 거다라는 그 주장이야말로 과거의 프레임에 사로잡힌 얘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준석 돌풍에 주목하고 있고 오늘 당대표 경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속내는 어떨까요? 참 착잡할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과거의 문법으로, 정치 문법으로 본다면 주로 민주당에서 일어났어야 될 일들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막 터지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4월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뭔가 쇄신이나 변화나 혁신한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도 이번에 국민의힘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당내 이른바 여전히 친문 강성도의 검찰 개혁에만 좀 지나치게 프레임에 사로잡힌 듯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뭔가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을 이탈했던 지지자들을 어떻게 다 끌어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따져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였던 증인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요.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데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단정지을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2심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것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최모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최 씨의 증언이 바뀌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진술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 등 영향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초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0월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인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검찰은 증인과 사전 면담한 과정에서 회유나 답변 유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수사단은 지금은 사실상 해체된 상황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대법원이 검찰의 사전 증인 면담을 무리하게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집행위원회가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총회를 열고 집행위원회에 이 같은 결정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최종 승인이 된다면 브리즈번은 1956년 멜버른과 2000년 시드니에 이어서 호주에서 세 번째로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가 됩니다. 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진도와 영광에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 전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로 더위는 한풀 꺾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현재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사적 모임 제한도 8명까지 허용될 전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의원총회가 취소되는 등 국회가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함께했던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오늘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국회 상임위에 같이 참석했던 서욱 국방장관을 포함해 군수뇌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지난 2월과 3월 고발에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당원 투표율은 45.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보수정당 대표가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